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장 김성배입니다. 우리 기관은 경주를 중심으로 과거 조상들이 남겨주신 문화유산을 조사, 연구하고 보존, 관리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흔히 여러분들께서 아시는 발굴조사가 주된 업무입니다. 몇 년 전 이곳 쪽샘 44호원을 발굴하는 과정에서 바둑돌로 추정되는 유물이 출토되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오늘 실제로 바둑을 둘 수 있는지 시연해보는 뜻깊은 행사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행사의 방송을 위해 재단법인 한국기원의 바둑TV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임채정 대표님을 비롯하여 방송 준비를 위해 힘써주신 직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행사는 바둑TV 유튜브와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유튜브에서도 동시 방송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오늘 행사는 단순 이벤트가 아니라 실제로 바둑이 가능한지, 그리고 어떻게 가능한지 등을 신라시대 유물을 통해 살펴보는 일종의 실험 고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바둑의 역사와 신라인의 문화를 밝힐 수 있는 연구의 시작점이 될 수 있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이 생생하고 감동적인 현장을 많은 분들이 함께 하시지는 못하지만 방송을 보시면서 많은 의견을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시면 정성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의견 하나하나가 앞으로 고대 바둑과 신라 연구에 좋은 아이디어가 될 것입니다. 먼저 쪽샘 44호분의 발굴조사 영상을 보시고 바둑 시국을 함께 하신 뒤에 참석자의 소감을 들어본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쪽샘 44호분의 발굴조사 영상을 소개하겠습니다. 발 아래쪽에 토기들을 노출하는 중에 작은 맷돌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처음에 맷돌 한 점이 확인되었을 때는 유물인지 확신을 가지지 못했는데 추가로 주변을 더 노출해 보니 작은 맷돌이 무더기로 확인이 되어서 유물이라고 확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둑돌이 흔하지 않은 유물이기 때문에 보고서에서만 봤던 유물을 실제로 노출하는 과정에서 확인을 하게 되어서 정말 신기했고, 또 다른 구분들에 비해 수량이 월등히 많았기 때문에 앞으로 고고학이나 바둑사에 좋은 자료로 남게 된 것 같아서. 바둑에 대한 기록은 많지 않습니다. 다만 그 중에서 이제 몇 가지 흥미로운 기록이 있는데, 이제 삼국 유사에 보면 이제 통일신라 시대의 왕이 이제 효성왕이 왕위에 오르기 전에 그의 친한 사람과 이제 바둑을 두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또한 이제 삼국사기와 삼국 유사에는 이제 중국에서 사신을 보내왔는데, 그 사신이 온 이유가 이제 신라에는 이제 바둑을 잘 두는 사람이 많았다고 해서 사신이 왔다는 기록이 있는데, 그 사신이 이제 신라 사람들과 이제 바둑을 실제로 겨루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것은 이제 바둑의 고수가 이제 다 그 당나라 사신 밑에서 나왔다는 기록이 있어서, 당시 신라 시대 사람들은 이제 바둑을 중요한 놀이의 하나로 여겼음을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쪽샘 44호분에서 출토된 바둑돌을 가지고 실제 바둑 시연 대국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대국의 진행을 맡은 캐스터 이승현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1500년 전 신라의 바둑 세계로 이끌어줄 대국자 소개에 앞서서 먼저 오늘 대국의 해설과 고대의 바둑 이야기를 들려주실 명지대학교 바둑학과 남치현 교수님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명지대학교 바둑학과에서 학생들 가르치고 있는 남치영입니다. 네, 평소 연구하시는 바둑 분야와 또 오늘 이렇게 바둑돌 시연대국 좀 연관 분야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학교에서 주로 바둑 역사 그리고 바둑 문화, 바둑 사회 이런 것들을 가르치고 연구하고 있는데요. 네. 사실 지난 2020년 12월에 쪽쌤 44호분에서 바둑돌이 발견됐다는 소식을 듣고 그 이후에 관련 논문도 쓰고 올 네. 11월에도 관련 내용을 중국에서도 발표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정말 이 바둑돌이 실제 대국에 어떻게 쓰여질지 정말 궁금한 부분인데요. 네, 바둑돌 이따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현대의 바둑돌하고 모양이나 크기나 색깔 네. 이런 것들이 많이 다른데요. 그래서 발굴되었을 때도 이것이 진짜 바둑알이 맞는지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의심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네. 오늘 시연대국을 통해서 확실하게 이것이 바둑돌임을 밝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네, 정말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대국을 맡아줄 두 명의 선수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백대국자 홍슬기 아마 6단입니다. 현재 대구의 달구벌 스포츠클럽 바둑 강사로 재직 중에 있으며 2003년 유럽 바둑 대회에 우승한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흑대국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수영 아마 7단으로 아마 랭킹 1위를 약 5년간 지킨 적이 있을 정도의 강자입니다. 실제 쪽쌤 44호분 출토의 그 주인공이 미성년의 여자로 추정되고 있어서 아무래도 오늘 대국의 진정한 주인공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이제 바둑 시연대국에 앞서서 오늘 바둑의 규칙, 진행 방식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대 바둑 규칙에 맞게 오늘 바둑은 덤 6집 반으로 진행되며 20분 각자 타임아웃제로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바둑 시연대국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개시를 시작합니다. 네, 이제 대국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바둑돌이 지금 현재 쓰여지고 있는 대국하는 돌과 비교해서는 조금 크기가 작습니다. 네, 크기도 작고 지금 보시면 흑돌과 백돌이 모니터상에서는 그렇게 확연하게 구분이 되지 않죠. 네. 지금 흑돌이 김수영 선수고 백돌이 홍슬기 선수인데 상당히 빨리 두고 있네요. 근데 네. 예, 지금 그래도 회색돌이기는 하지만 네. 까만색 흑돌이랑은 제법 잘 구분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실제 저희가 육안으로 보는 것과 또 이렇게 모니터를 통해서 보는 색깔이 약간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만 이 백돌이 아주 확연한 하얀색의 독이 아니라 약간 회색에 가까운 자연석이라는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거든요. 네, 저 요즘에는 이제 완전히 하얀색으로 바둑을 두지만 사실 예전에는 냇가나 이런 바닷가나 그런 곳에서 자연석을 채취를 해서 썼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자연스러운 그런 하얀색 그런 것들이 나오고 요즘에도 자주 사용하고 있는 조개알 바둑알 같은 경우에도 완전히 네. 하얗지는 않습니다. 아, 그렇죠. 네. 지금 좌하기 쪽에 속이 걸쳐갔는데 네. 그 흑돌과 귀에 있는 백돌이 잘 구분이 되지 않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네. 예, 저희가 보기에는 그렇게 바둑 두기엔 큰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네, 아무래도 이 시연대국을 시청하시는 분들은 제법 바둑 실력을 갖추고 계시는 분들이 많기 네. 때문에 이 돌의 흐름이나 이 모양의 구조 같은 것들을 보신다면 흑백을 구분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네. 바둑을 아예 모르는 분들이 봤을 때 이것이 흑백이 완전히 구분이 될지가 저는 그 부분이 좀 궁금하기도 하더라고요. 뭐 모르시는 분들은 사실 흑백이 잘 구분이 되어 있어도 보시기가 어려우실 텐데 또 다른 예를 들어보면 중국에서도 과거에 옥으로 바둑돌을 만든 적이 많이 있는데 네. 그때에도 옥 중에서 조금 밝은 녹색을 띠는 옥과 조금 짙은 녹색을 띠는 옥 이렇게 두 개로 구분을 해서 바둑돌을 만들었었거든요. 네. 그런 것들과 비교해 봤을 때도 지금 그 흑백이 그렇게 뭐 섞여서 잘 구분이 안 된다라고 말할 수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옥이라고 한다면 약간 푸르스름한 색깔의 그렇죠. 예. 그 자연석인데 그렇죠. 네, 저희가 지금 현대에 쓰고 있는 것은 완전한 까만색과 완전한 하얀색인데 그것과 비교를 해보면 약간의 색깔이 조금 네. 구분이 다르다 정도는 알 수 있겠습니다. 네, 색깔도 차이가 나고요. 네. 또 크기도 많이 다릅니다. 현대 바둑돌은 직경이 한 2cm 정도 되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시연대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쪽셈 44호분에서 나온 저 바둑돌은 크기가 1cm, 직경 1cm보다 작은 그런 것들이 대부분이어서 네. 보시면 그 현대 바둑을 두면 그 교차점에 거의 꽉 들어차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바둑을 다 두고 나면 바둑판이 거의 꽉 차는 느낌인데 지금 보시면 약간 듬성듬성하게 보일 거예요. 그래서 더 보시기가 좀 힘든 측면도 없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과거에 이런 출토된 바둑돌뿐만 아니라 과거에 두었던 이런 조상들의 바둑의 모습은 이렇게 작은 돌이었을 가능성이 네네. 높았던 거군요. 네네. 그 중국 당나라 때 바둑을 두는 여인의 그림 이런 것들이 있는데 네. 그 그림을 보면 여성이 손도 굉장히 작은데도 그 손가락 끝에 거의 손톱보다도 작은 아, 그런 바둑알로 바둑을 둬요. 네. 그런 걸 보면 과거에는 지금처럼 그렇게 큰 바둑알을 사용하지 않았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네. 자, 지금 우상귀 쪽에서 백돌이 그 화점에 붙여가는 네, 그 그랬네요. 요즘 많이 나오는 모양이 네. 하나 나오고 있는데요. 네네. 사실 지금 뭐 알파고가 2016년에 나온 이후에 정말 AI 바둑의 시대인데 이렇게 거의 1500년 전에 두어졌던 실제 바둑알을 가지고 대국을 한다는 게 정말 뭐랄까 굉장히 뜻깊은 그런 기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바둑돌은 1500년 전 유물인데 지금 현재 구사되고 있는 이 바둑의 모양들이 그쵸. AI 이후에 그렇죠. 네, 정석이 과거에- 펼쳐지고 있죠. 예, 과거에는 없었던 모양이 지금 나오는데요. 신기하네요. 네. 자, 지금 이번에 출토된 바둑돌의 개수가 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800점이 넘는 바둑돌이 네. 실제 발굴이 됐죠. 일단 보고서 상에는 863점이라고 하는데 이제 발굴을 하는 과정에서 뭐 몇 개가 누락이 됐을 수도 있고 앞으로 네. 더 발굴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대충 863개라고 봤을 때 저는 그게 이제 바둑 한 판을 두는 바둑돌의 수는 너무 많으니까 네. 그리고 두 판으로 나눠도 사실 현대보다도 많죠. 그죠? 그래서 3으로 나눠봤어요. 그랬더니 아, 약 286개, 7개 이런 정도로 세 개로 나누어지더라고요. 네. 근데 그 숫자가 사실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게 뭐 캐스터님도 아시겠지만 과거에 바둑판은 지금이랑 달리 19줄이 아니고 17줄이었거든요. 아, 네. 그 17줄이면 그 교차점의 수가 몇 개인지 아시죠? 네, 289. 그쵸. 네. 289개인데 지금 쪽셈에서 나온 출토된 바둑돌 전체를 3으로 나누면 거의 그것과 근접한 그런 개수가 되기 때문에 저는 숫자도 되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군요. 그리고 이게 이제 지금 쪽셈 44호분이 대충 그 연대를 추정을 해보면 5세기 후반이나 6세기 초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그 시기가 중국에서 이제 그 수나라에서 당나라로 넘어가는 네. 그런 시기고 중국 쪽에서도 딱 그 시기에 17줄 바둑판에서 19줄 바둑판으로 전환이 되거든요. 아, 굉장히 중요한 시기였네요. 그렇죠. 그리고 놀랍게도 그 시기가 딱 지나면 그러니까 6세기로 넘어가는 시점쯤 되면 17줄 바둑판은 더 이상 출토가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아마 요 시기쯤이면 중국이랑 같은 형식의 바둑을 뒀다고 하면 신라에서도 17줄에서 바둑을 두지 않았을까 이런 네.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정리해 보면 당시에는 17줄 바둑을 두었을 가능성이 높고 현재 출토된 바둑돌의 개수로 미루어 봤을 때 네. 약 3세트 정도의 바둑돌이 네. 아니었겠느냐라고 추정하고 네,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또 쪽셈 44호분 말고도 비슷한 그 바둑돌들이 이제 과거에는 이제 학자분들이나 이런 연구하시는 분들이 자갈돌, 넷돌 이렇게 말씀하셨던 돌들이 많이 출토가 됐는데 네. 그런 돌들도 대체로 250개 뭐 그 언저리
그러니까 딱 17줄 바둑판에서 바둑 두면 좋을 만큼의 개수가 나와서 저는 딱 이 시기는 17줄 바둑을 두었을 것이다. 아, 뭐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확신을 하고 있는데 이제 앞으로 또 많은 어떤 그 출토 이런 연구 그런 것들이 돼야 되겠죠. 네. 이 바둑사적인 뿐만 아니라 고고학적 측면에서도 이 돌이 정말 바둑돌이다라고 효용 가치를 지닌다면 굉장히 역사적인 사건이 될 것 같은데요. 네네. 사실 그 바둑의 역사로 보면 문헌 자료로 보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기록이 삼국사기에 나오는 계로왕에 관한 기록이에요. 네. 계로왕이 백제의 왕인데 475년에 장수왕의 침입을 받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죽음을 당하는데 그렇게 된 계기가 뭐냐면 계로왕이 바둑을 좋아한다는 얘기를 듣고 네. 장수왕이 고구려의 장수왕이 바둑 잘 두는 스파이로 승려를. 네, 승려 도림이라는 사람을 네. 백제로 보냅니다. 그리고 이 승려 도림이 실제로 계로왕에게 엄청난 신임을 얻고 그래서 좀 안 좋은 그런 조언들을 많이 하고 네네. 그 때문에 계로왕이 망했다 이런 얘기가 삼국사기에 실려 있어요. 네. 근데 그 기사 내용이 사실 475년인데 정확히 이 쪽쌤 44호분이 만약에 5세기 후반이다. 그러면 딱 시기도 비슷하거든요. 그렇군요. 네. 그 시기가 이제 가장 오래된 기록이고요. 기록만으로 보면 그런데 사실 그 시기에 실제로 두었을 바둑 알이나 바둑판은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요. 네. 한반도에서 바둑판, 바둑알이 나오기 시작한 것은 주로 다 조선시대 것들만 남아 있고 유일하게 지금 일본의 그 동대사라는 곳에 정창원이라는 그런 창고가 있습니다. 네. 보물 창고가 쇼소인이라고 하는데 그 창고에 보관되어 있는 의자왕의 선물이라는 바둑알과 바둑알 통이 남아 있는 게 있어요. 그게 시기적으로는 시기적으로 의자왕은 이제 백제 마지막 왕이니까 네. 660몇 년에 이제 백제가 멸망을 하는데 그 전에 갔을 테니 대체로 7세기 중반 정도에 갔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네. 그게 그나마 기록으로 남아 있는 그러니까 누가 보냈는지를 확실하게 알 수 있는 한반도에서 나간 유일한 바둑 유물이었죠. 지금까지는 그렇군요. 가장 오래된. 근데 만약에 이번 이 바둑돌이 정말 바둑돌이다라는 것이 밝혀지면 확신할 수 있으면 이거는 역사를 한 200년을 거의 150년, 200년 이상 앞당기는 그런 어마어마한 유물이 되는 거죠. 그렇군요. 자,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있는 도중에 지금 우상귀 쪽이죠. 네네. 모양들이 좀 정리가 되고 있는데 네. 혹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돌의 구분이 좀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화면으로 봤을 때는 우상귀의 백돌과 흑돌은 확실하게 구분이 되고 확실하게 구별되죠. 있거든요. 지금 한 점이 잡혀 있고요. 네. 백은 상변 쪽으로 좀 건너가려고 하는 그렇죠. 모양을 취하고 네, 있고요. 날짜로 건너가고 있습니다. 네. 자, 아무래도 바둑돌은 자연석이고 변질이 잘 안 되는 재질이다 네. 보니까 출토될 가능성이 높은데 참 당시에 바둑판까지 같이 발굴이 네. 됐더라면 너무 좋았을 텐데 그렇죠. 어려웠겠죠. 이번에 그 바둑판은 같이 출토가 되지 않아서 또 네. 이것이 바둑알이다라고 확증하기에는 조금 미흡한 점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건데요. 사실 그 과거에는 바둑판이 지금처럼 심지어 나무도 아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나무였어도 사실 1500년씩이나 오랫동안 이렇게 남아있을 가능성이 좀 적은데 그렇죠. 심지어 과거의 기록들을 보면 바둑판을 그 실크천 있죠? 네. 비단이나 아니면 가죽 혹은 종이에다가도 이렇게 먹을 그려가지고 그 위에다가 바둑을 뒀다 이런 기록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그리고 중국에서도 보면 바둑 알이 출토됐다고 해서 꼭 그곳에서 바둑판이 같이 출토되거나 그러지 않는 경우도 많고 네. 또 최근에 이제 유리알로 만든 바둑돌이 중국에서 발견이 됐는데 그 바둑 알 밑에
실크천이 이렇게 깔려 있었고,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천 자체가 남아 있진 않죠. 흔적이 남아 있는데 그 위에 이렇게 먹선으로 그 바둑 그 판에 줄을 그려놓은 그런 것들이 발굴되는 것을 보면 이 당시에도 바둑판으로 사용했을 어떤 뭐 천이든 가죽이든 이런 것들이 같이 들어갔으나 남아있지는 않은 네, 그런 시간이 상황이 워낙 아닌가 오래 이렇게, 걸렸던 네. 기간이 있어서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또 바둑알이 지금은 이제 다 돌이죠. 그리고 조개나 아까 말씀드렸던 옥이나 유리나 이런 것들이 주로 이제 바둑돌의 재질인데, 과거에는 이렇게 그 자연석을 저렇게 많이 주워서 바둑을 둔다는 것도 사실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네. 여기서 또 궁금한 부분이 저 돌들이 좀 가공이 되지 않았을까, 뭐 혹은 네. 약간 까맣게 염료를 칠하지 않았을까 이런 네네. 부분도 좀 궁금한 부분이거든요. 지금 이번에 발굴된 그 돌들은 전혀 그런 가공의 흔적은 없고요. 예. 그 중국에서도 비슷한 이거보다 조금 더 작은 흑돌, 백돌이 발견된 적이 있는데 그것들도 전혀 가공이 되지 않은 그런 천연 자연석이 발굴된 적이 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과거에 만약에 이렇게 돌을 다 저만큼 많이 주워서 바둑 두는 게 곤란했던 사람들은 네. 어떻게 했냐면 나무 편을 잘라서 네모나게 그냥 잘라서 그 위에다가 백의 색깔을 입혀가지고 바둑을 네. 뒀다 그래요. 저희의 고정관념은 바둑돌은 이 동그랗다. 원형이어야지만 될 것 같은데. 그렇죠. 그래서 바둑의 별칭이 네. 방원이거든요. 그러니까 바둑판은 네모나고 바둑알은 동그랗다. 네. 그래서 땅과 하늘 뭐 이런 이제 얘기들을 하는데 사실 바둑알을 만들 때 가장 제작하기 쉬운 방법은 말씀드렸던 그런 나무 편을 그냥 네모나게 잘라서 색깔을 입히는 겁니다. 네. 그런 식으로 또 제작이 됐었기 때문에 종종 바둑알이 오히려 안 남아 있는 경우도 있어요. 네. 바둑판은 나오고 바둑알은 오히려 나무나 이런 걸로 만들었기 때문에 사라져 버리는 그렇군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바둑알이 나무 재질이었다면 그 오랜 시간을 견디지 못하고 그렇죠. 이제 썩거나 네네. 네, 그렇게 되었을 예. 가능성이 높겠네요. 그래서 사실 바둑판과 바둑알이 동시에 발견되는 건 진짜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돌들을 이렇게 최대한 바둑돌에 가까운 모양으로 이렇게나 많은 개수의 돌들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 자체만으로 좀 신분을 추측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네. 뭐 이따가 또 소개를 드리겠지만 이 쪽샘 44호분 피장자가 상당히 그 신분이 높은 여성이었을 그런 가능성을 보여주는 많은 유물들이 같이 출토가 되었는데요. 네. 제 생각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바둑알을 860개 넘게 이렇게 누군가가 주워다 줬겠죠. 그렇죠. 정말- 본인이 직접 이렇게 비슷한 돌을 찾기에는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들어갔을 네. 것 같은데요. 네, 지금 한창 대국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 쪽샘 44호분에서 출토된 유물들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발굴에 직접 참여하신 심현철 박사님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이 신라구분 전문가로 알려져 계시는데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에서 지금 44호분 조사를 담당하고 있는 연구원 심현철이라고 합니다. 네, 자 정말 많은 유물들이 보여지거든요. 어떻게 하나하나 좀 소개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44호분에서는 사실 굉장히 많은 유물이 출토가 됐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저희가 그 피장자가 실제 사후에 몸에 이제 착장을 했던 그런 장신구 위주로 저희가 전시를 지금 해보았습니다. 네, 자 저기서부터 한번 하나하나 좀 설명을 부탁드린다면요. 이쪽 왼쪽이 이제 머리 부분에 해당되는데 머리에서부터 이제 가슴 쪽까지 해당되는 유물들인데 왼쪽에 처음 이제 보시는 유물이 금동관입니다. 네, 네, 지금 상태가 굉장히 좀 안 좋아서 뭐 전체적인 형태가 지금 가늠이 안 될 텐데 우리가 흔히 그 금관 많이 보셨지 않습니까? 네. 그게 이제 한자 날출자 모양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게 그렇죠. 나뭇가지를 형상한다고 하기도 하고 그러한 아주 전형적인 형태의 디자인인데 아마 금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 네. 상태는 좀 안 좋은 편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 밑에 것들은 금이라는 것이 확실하게 네, 느껴지는데요. 그렇습니다. 그 아래쪽에 이제 길게 늘어뜨려져 있는 게 금 드리개인데 이게 금동관에 이제 달려가지고 관 아래를 이렇게
굉장히 화려하게 장식하는 그러한 유물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양쪽에 지금 나와 있는 게 보시다시피 이제 금 귀걸이입니다. 아. 금 귀걸이인데 실제 주인공이 착장을 했던 금 귀걸이하고 그리고 다시 더 추가로 넣었던 부장을 했던 그러한 귀걸이가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아래쪽에 그 좀 특이해요.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 비단벌레 날개를 이용해서 만든 장신구입니다. 장신구인데 아. 위쪽에 있는 게 레플리카. 예, 복제품입니다. 네. 그 당시 아마 이러한 모습이었을 테고 실제 저희가 출토할 당시에는 이제 비단벌레 날개 색깔들이 많이 빠진 상태로 네. 처음에 비단벌레인지도 잘 모를 정도로 그렇게 노출이 됐는데 네. 현재 있는 비단벌레 날개를 가지고 복원을 해보면 이러한 모습이 됩니다. 그래서 다 아마 화려하네요. 당시에도 아마 이러한 모습이었을 것으로. 이건 어디에 썼을까요? 원래 비단벌레 날개 장식은 이렇게 마구에서 많이 발견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 이건 좀 특이한 모양인 것 네, 그렇습니다.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좀 규모가 크고 네. 지위가 높은 무덤에서 비단벌레 장식들이 많이 확인됐는데 그렇군요. 대부분 마구였었습니다. 네네. 근데 44호분에서는 마구가 출토가 안 됐습니다. 네. 출토가 안 됐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비단벌레 장식이 나왔는데 이게 아마 어디에 이제 장식을 했고 실제 저희가 지금 3점만 가져 나왔는데 아직 이제 수백 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물방울 수백 점이요? 네, 물방울 모양이. 그래서 이게 어디에 장식됐을지는 저희가 지금 계속 연구를 해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네. 네. 자, 그리고 그 아래쪽은 이제 그 얼굴이 아닌 그 밑에 부분에 착장하는 그런 것들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이렇게 둥그렇게 돼 있는데 네. 보시는 것처럼 목걸이 혹은 이제 가슴걸이로 부를 수 있는 네. 그러한 유물들입니다. 지금 남색으로 되어 있는 게 유리구슬입니다. 유리구슬이요? 유리구슬이고 이제 보시는 것처럼 금구슬도 있고요. 네. 그리고 그 사이에 이제 은구슬까지 이렇게 조합을 해서 만든 굉장히 이제 가슴 아래쪽으로 길게 늘어뜨려지는 가슴걸이라고 부르는 그러한 유물입니다. 여기까지가 머리부터 가슴 정도고 그 아래쪽이 이제 바둑돌이 출토된 발치 부분인 건가요? 예, 맞습니다. 실제 바둑돌은 이 주인공이 이렇게 동서 방향으로 놓여져 있었고 그 발 아래쪽에 네. 또 아래쪽에는 이제 토기들 위주로 부장한 공간이 따로 있었거든요. 근데 그 사이에서 바둑돌이 860점이 확인이 됐습니다. 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이 모든 소장품과 바둑돌까지 가지고 있는 실제 주인공은 신분이 낮을 수가 없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간단하게 살펴봤지만 이러한 네. 유물들을 한 자리에서 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겠죠. 이러한 조합으로 출토된 양상을 저희가 보기가 쉽지 않은데 이것만 보더라도 피장자의 신분이 당시에 충분히 왕족 정도로 추정하는 데는 무리가 없을 거고 네. 그리고 아까 뭐 무기류들이라든지 아니면 마구류가 이제 출토가 안 되는 그러한 것들을 간접 증거로 해서 피장자의 신분을 여성을 여성임을 네, 알 수 여성임을 있는 이제 거죠. 추정을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네. 네. 정말 귀한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이렇게 바둑돌과 유물들을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자, 그럼 다시 대국으로 가보겠습니다. 지금 좌변에다가 백이 붙였죠? 네. 네. 구분 잘 되시죠? 그 붙인 돌과 그 아래쪽에 있는 네. 돌이 구분이 잘 되시죠? 네, 지금 네, 젖혔습니다. 네, 지금 그 부분. 네. 방금 돈수는 조금 잘 구분이 안 되네요. 네, 저희가 지금 이렇게 출토된 800여 점의 바둑돌을 사실 흑백의 구분을 임의로 나누어서 네네. 흑과 백으로 이렇게 시연대국을 진행하고 네. 있는데요. 네. 그렇다 보면은 아주 까만 돌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네. 약간의 경계에 들어간 돌도 물론 그렇죠. 섞여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네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3세트 정도가 될 수 있다라고 본다면 아마 실제로 바둑을 제가 상상을 해보는데 실제 바둑을 뒀을 때는 이왕이면 아주 까만 돌과 약간 중간 회색을 띤 그런 돌과 3세트를 만들고 또 아주 하얀 돌과 조금 회색 아, 이렇게 커플을 좀 다르게 하면 더 구분하기가 쉽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자, 과거의 바둑의 모양은 아무래도 현대의 바둑과는 또 많은 차이가 있을 텐데요. 네네. 저희가 이렇게 입구자 행마라든지 이런 수들이 곽광을 받았던 것도 사실 꽤 최근 근대의 일이잖아요. 네네. 수법이 계속 변하고 있죠. 네. 그래서 과거에는 과연 바둑을 두었다면 어느 정도의 실력이었을까 하는 것들도 또
재미있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 기보가 남아 있으면 사실 참 좋은데 그렇죠. 지금 가장 오래된 기보책으로 남아 있는 건 송나라 때 출판된 망우청락집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네. 그 책은 그러니까 약 1000년 정도 전에 만들어졌다고 보시면 되는데 거기엔 여러 기보들이 실려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오래된 기보는 2세기겠죠. 손책하고 여범이라고 아. 삼국지에 나오는 네. 인물들입니다. 삼국지의 손책이면 오나라인가요? 손권의 동생인지 형인지 하는 분과 여범이란 장수가 같이 뒀다는 바둑이 나와요. 네. 그런데 그렇다면 뭐 정말 오래된 바둑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당시는 사실은 중국에서도 17줄 바둑판에서 바둑을 뒀거든요. 네. 근데 그 기보는 19줄의 기보예요. 아. 그래서 진위 여부가 조금. 그렇죠. 송나라 때 만들어진 책에 실려 있는데 19줄이다라는 것은 그 책을 제작한 사람들이 예전에 17줄임을 감안하지 않고 만든 것이 아닌가 이제 그런 식으로 많이 추측은 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렇군요. 당시에 이제 송대의 기사들의 기보도 남아 있기 때문에 약 1000년 정도 전의 바둑 기술들 그런 것들은 아직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현대랑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참 바둑이 불변하는 게임이라는 네. 걸 증명할 수 있는 부분이네요. 그랬었다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 우상기 쪽 보면 이제 과거에는 거의 나오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죠. 그렇죠. 네, 저렇게 막 갖다 붙이고 네, 네, 저렇게 이렇게 치고받는 실전적인 저런 수들은 없었습니다. 과거에는. 네. 그래서 이제 과거에 바둑을 즐기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평균 실력대가 어느 정도였을지 그런 것도 저희로서는 현재 추측만 할 수 있을 뿐인데요. 그렇죠. 글쎄요. 아무래도 지금보다는 조금 기술이 떨어지지 않았을까 싶은 것이 이제 한 100년 정도 전부터 바둑이 근대화되면서 뭐 전문 기사 제도도 확립이 되고 그다음에 공식 어떤 기전 이런 것들이 생기고 또 상금도 많아지고 네. 국제적인 이런 경쟁도 생기고 하다 보니까 조금 그 더 치열하게 바둑을 두는 측면이 있죠. 과거에는 사실 바둑이라는 게 승부보다는 풍류를 즐기는 그렇죠. 뭔가 그 조금 더 예술, 철학 이런 네. 거에 가까운 그런 것이었기 때문에 지금처럼 저렇게 치열하게 뭐 한두 집을 다투는 이런 일은 없었겠죠. 오늘 덤이 6집 반인데 네, 그건 현대 룰이죠. 그렇죠. 사실 과거에는 덤도 없었습니다. 흑이 먼저 둔다고 더 유리하다. 그러니까 백은 덤을 받아야 된다. 이런 식의 사고방식도 없었던 거죠. 네. 자, 이제 돌들이 개수가 많아지면서 네, 이렇게 특히 중앙 쪽으로 점점 돌이 흘러오다 보면은 이게 바둑 실력이 좀 갖춰지지 않는다면 돌의 색깔 구분이 잘 되지 않는다고 했을 때 어려움을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조금 전에 하변에서 흙이 위로 꼬부려 올라갔더니 백이 날일자로 받았죠. 바로 네. 막지 않고. 그리고 이제 모양을 중앙으로 키우고 있고 네. 또 견제하고 있습니다. 네네. 자, 17줄에서 19줄로 변화된 것도 큰 사건인데 원래 바둑 줄이 변화가 되면 그에 따른 바둑 규칙이나 기술도 변화가 된다는 것이 이제 또 예상할 수 있는 내용인데요. 바둑판의 형태가 이제 줄수만 달라진 것은 아니고요. 지금도 이제 그 티벳이라는 네, 중국의 지역에서는 티벳 지역에서는 17줄 바둑판을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화점이 총 13개가 찍혀 있습니다. 9개가 아니라요. 네. 방금 말씀하신 9개는 일본에서 처음 시작된 그런 바둑판 형식이고 원래 중국은 17줄이었을 때도 그리고 19줄로 변화한 이후에도 화점은 개수가 5개였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내 귀와 천원 네. 이렇게 5개만 화점이 찍혀 있었고요. 그다음에
우리 그 한반도에서는 상당히 오래전부터 순장 바둑이라는 걸 뒀는데 네. 그것은 19줄 바둑판에 화점이 17개입니다. 이게 언제부터 두어졌느냐 이런 게 굉장히 궁금한데 아까 말씀드렸던 일본 그 동대사의 정창원에 또 바둑판이 하나 있어요. 목화자단 기국이라고 그런 바둑판 굉장히 화려한 바둑판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화점이 17개가 찍혀 있는데 이게 우리 한반도에서 뒀던 순장 바둑의 화점과 똑같은 개수입니다. 아, 네, 그렇다면 아무래도 한국에서 바둑이 일본으로 건너갔다라고 볼 수가 있는 대목이겠군요. 네, 일단 정창원에 있는 목화자단 기국만큼은 한반도에서 넘어가지 않았을까 이렇게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일본에서도 그렇게 인정하는 학자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바둑의 형식이 지금은 19줄에 화점 9개 이렇게 거의 통일이 되어 있지만 약 100년 전까지만 해도 한반도에서는 19줄에 화점 17개의 순장 바둑을 뒀고 네. 중국에서는 19줄에 화점 5개의 중국식의 바둑을 뒀고 또 티벳에서는 여전히 17줄에 화점 13개를 갖고 바둑을 두고 있는 거죠. 네, 지금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네요. 네, 점점 헷갈립니다, 그죠? 좌중앙 쪽에 흑돌이 좀 많이 모여 있으면서 네. 백돌을 가두고 있는 것 같네요. 그러네요. 네, 벌써 끝내기 단계에 돌입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사실 바둑을 두면서 저희가 또 빼뜨릴 수 없는 요소가 형세 판단을 하는 부분인데요. 네, 이게 현재 바둑돌이 저희가 쓰고 있는 바둑돌의 색깔과 조금 구분이 다르기 때문에 네, 네. 형세 판단 부분을 선수들이 어떻게 느낄지도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바둑돌 색깔도 그렇지만 크기가 저는 굉장히 중요해 보이는데요. 저렇게 작으니까 평상시 같으면은 그 한눈에 어떤 판 전체가 보이는 게 보통인데 네. 지금 같으면 이렇게 부분 봐야 돼요. 그죠? 여기가 지금 내 돌이 뭐 내 집이 어디까지인가 네. 이런 것들이 한눈에는 잘 들어오지 않는 그런 측면도 있는데요. 다만 이제 제가 이렇게 느끼는 건 그동안 뭐 너무나 오랫동안 현대식 바둑판과 바둑 아래 너무 익숙해져 가지고 네. 그래서도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바둑판 색깔은 나무 색깔이잖아요. 네. 그런데 과거의 바둑판 색깔이 어땠을지도 사실 알 수가 없는 거고요. 그렇죠. 네,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지금 우리가 느끼는 것만큼 어렵지 않았을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지금 돌을 거둔 건가요? 벌써 던진 건가요?
아, 지금 집 차이가 조금 많이 나서 그런가. 아, 가운데 흙집이 너무 많이 났군요. 네. 어, 그래도 끝까지 조금 더 둬봤으면 했는데. 네, 그러면 집 차이가 아마 좀 많이 난다고 생각하고 저희가 지금 이 대국자를 아마 강자로 섭외를 했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승부가 네. 사실 네 보시면 지금 아까 형세 판단 말씀하셨는데 지금 두 선수는 복귀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네. 하변도 흙집이 굉장히 크고 아까 말씀하셨던 중앙에 백석점을 잡고 다 흙집이 된 거죠. 네. 그렇죠? 그리고 오른쪽에 백집이 조금 상변에 조금 있는데 그것으로는 사실 뭐 굉장히 많이 차이 나는 네. 그런 상황인 것 같기는 합니다. 과거에도 사실 이렇게 됐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끝내기를 막 철저하게 하고 네. 집을 계산하고 이런 바둑이 많았더라면 흙이 좀 더 유리하다라든가 그런 생각을 했을 가능성도 있는데 네. 상당히 후대에 나와서 그런 생각을 한 거 보면 진짜 신라 시대의 바둑을 뒀다면 이 정도 뒀을 때 내가 많이 부족하다라고 느끼면 돌을 던지는 것이 예의죠. 아, 그렇죠. 네, 요즘은 워낙 바둑 그 대국들이 중요하고 국제 대국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행여라도 어떤 기회가 생기지 않을까 하고 많이 져 있는 상태에서도 돌을 던지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과거에는 먼저 돌을 던지는 것이 상대에 대한 예의였습니다. 네, 이렇게 백대국자가 지금 돌을 거둔 상태에서 지금 흙이 좀 실리가 많아 보이고요. 결국 이 대국의 승자 발표를 해주시죠. 네, 이 대국은 김수영 아마 7단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네. 자, 이것으로 쪽셈 44호분에서 출토된 바둑돌을 가지고 직접 바둑을 두어봤던 시연대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쪽셈 44호분에서 출토된 바둑돌을 가지고 바로 이곳 발굴 장소에서 실제 바둑 대국을 진행해 보았는데요. 한국 고고학 및 바둑사의 귀중한 연구 자료로 기록된다는 점에서 오늘 이 바둑 대국은 정말 뜻깊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대국을 정리하는 자리로 방금 대국을 마친 김수영, 홍슬기 선수와 오늘 대국 해설을 맡아주신 남치영 교수님, 그리고 일찍이 신라고분에서 출토되는 바둑 관련 유물에 관심을 가지고 계셨던 주보돈 교수님을 모시고 얘기를 조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대국을 마치셨던 김수혁 선수, 5년 넘게 여자 랭킹 1위를 기록하는 아주 아마 강자로 알려져 있는데요. 1500년 전 이 신라 공주가 되어서 바둑을 도와봤던 이런 기분이 어떠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잠시나마 신라 공주가 될 수 있어서 매우 기분이 좋았고요. 네. 그리고 그동안 역사 자료를 보면 바둑은 주로 남성들이 즐긴 걸로 알려져 있었는데 이번 쪽셈 44호분 발굴을 통해 여성도 바둑을 즐겼다는 사실을 알릴 수 있어 매우 기뻤습니다. 네. 자, 옆에서 대국을 진행해 보니까 이 흑백의 색깔이 구분이 혹시 조금 어려워서 대국 진행이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라고 우려가 됐었는데 실제로 전혀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으셨어요. 어떻습니까? 바둑을 두어 보니 그 돌이 바둑 돌일 것 같으신가요? 네, 일단 바둑을 두었을 때 크게 문제가 없었고요. 흑백 모두 분간이 좀 쉬워서 바둑 두는데 전혀 문제는 없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이 백으로 대국을 했던 홍슬기 선수에게도 한번 질문을 드려봐야 되겠습니다. 같은 질문 드릴게요. 전에도 한번 이 바둑돌로 바둑을 두어 보셨는데 이 작은 돌들이 과연 바둑돌로서의 그 가치를 지닐 수 있을까요? 저희는 일단 현대 바둑 아래 익숙해져 있어서 네. 약간의 이제 이질감이 조금 들고 그런 어색함이 있었을 뿐 이제 바둑을 두는 데는 전혀 불편함이 없었고요. 당시 사람들은 바둑을 즐기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오늘 김수영 선수와 대국을 해봤는데 바둑을 좀 지셨는데 그것에 대해서도 한 말씀 해주시죠. 그거는 워낙 김수영 선수가 바둑을 잘 뒀고 사실 제가 좀 내용이 안 좋아서 좀 역사에 남는 대국을 제가 좀 잘하지 못해서 좀 부끄럽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오늘 대국이 있기까지 지난해부터 자문과 바둑 시연 등의 전폭적인 도움을 주신 분이 바로 명지대학교 바둑학과 남치영 교수님이신데요. 오늘 해설과 함께 흥미로운 바둑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해주셨습니다. 바둑 사적 관점에서 조금 더 내용을 말씀해 주신다면 오늘 대국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네, 아까 그 대국 중에도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까지 그 한반도에서 발굴됐던 바둑과 관련된 유물이라고 하면 대체로 조선 시대에나 네. 나왔었는데 그 시기적으로 상당히 앞선 시대에 바둑 관련 유물이 나온 것이라서 그것도 상당히 뜻깊고, 또 조금 전에 그 김수영 선수도 얘기를 했지만 이 바둑알을 이제 실제 사용했었을 그 신라 시대 피장자가 여성이었다는 점, 전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지금까지 그 한반도에서 바둑 관련된 문헌에 남아 있는 이야기를 보면 주로 남성들만 바둑을 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런데 중국에서도 그렇고 또 일본에서도 그렇고 상당히 여성과 관련된 그림이나 뭐 문헌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었는데 한반도에서 없어서 좀 아쉬웠던 점들이 있었는데 한반도에서도 굉장히 오래전부터 여성들이 바둑을 뒀었다라는 것을 증명해 줄 수 있어서 정말 뜻깊다 이렇게 네. 생각합니다. 뭐 고고학, 바둑사학, 그리고 여성학 쪽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겠는데요. 네. 네, 혹시 고대 바둑을 연구하는데 만약에 또 다른 접근 방식의 연구가 필요하다면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지금까지는 사실 한중일이 서로 각자 자신의 유물, 자신의 문헌 이런 것들만 가지고 연구를 해왔는데요. 이제 이 발굴을 통해서 뭐 일본이나 중국 쪽에서도 조금 더 그 한반도에서의 바둑의 역사 이런 데 관심을 갖고, 또 저희도 그쪽의 유물이나 이런 연구들 잘 참고를 해서 네. 좀 공동 연구가 많이 진행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정말 교차 연구, 공동 연구가 필요하다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주보던 교수님, 예, 우리나라에서 바둑은 정말 오래전부터 두었다고 알고는 있었거든요. 그런데 구체적으로는 언제부터 두었는지 이 기록이라든지 잘 남겨져 있지 않았었는데, 그래도 조금 더 알기 쉽게 역사 기록을 통해 우리나라에서는 바둑을 언제 시작했고 또 신라 시대 바둑과 관련된 기록이 혹시 남아는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신다면요. 바둑이 한반도에 전래된 것은 아마 이 철기 이후에 중국 문화가 들어오기 때문에 이때 이후라고 생각이 되는데, 대체적으로 구체적으로 들어왔던 것은 아마 불교 문화와 함께였던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불교가 전래되는 4세기 무렵부터다 이렇게 추정을 해볼 수 있는데, 왜냐하면 가장 선진의 그 지식인들, 선진 문화를 보유하고 있던 사람들이 성녀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실제 기록으로 백제의 계로왕과 도림이라고 하는 고구려 성녀가 바둑을 떴던 게 470년대였기 때문에 적어도 일일 하한으로 해서 그 이전에 불교 바둑 문화가 들어왔다 이렇게 알 수 있는데, 실제 오늘까지 보는 이 신라의 무덤 속에서 나오는 그 바둑의 문화라고 하는 것이 사실 그 점을 입증해주고 있다. 늦어도 네. 4세기에는 바둑이 들어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또 교수님께서는 신라 고분에서 출토되는 이 자갈돌에 오래전부터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시면서 이 바둑과 관련된 유물이다라고 생각을 하셨는데요. 오늘 이제 1500년 전 유물을 가지고 실제 대국을 진행해 봤잖아요. 네. 이 대국을 보신 소감도 한번 여쭙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이전에 44호분에서 나오기 이전에 네. 몇몇 지역에서 나왔는데 굉장히 의심스러운 눈으로 돌을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달리 이 외에는 생각해볼 여지가 없고요. 특히 그 44호분이나 그 직전에 용강동 6호분이라고 해서 거기에 바둑 돌이 구분되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거의 의심의 여지가 없이 바둑 돌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달리 대안이 없습니다. 어떻게 그런 흑백으로 나눠질 만한 그런 돌들이 나왔는데 다른 용도라고는 보기가 좀 어렵다. 네. 그러니까 오늘 둔 바둑 돌로 보이는 것이 사실은 정말 바둑돌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죠.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군요. 그렇죠.
네. 자, 참 그동안 여러 신라 고분에서 출토된 이 자갈돌은 막연히 바둑돌로 추정만 하다가 이제 실제로 바둑대국이 가능한 것을 보고 이제부터 바둑돌의 가능성이 한 발 더 높아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는 고분 발굴 조사 외에도 고분 축조 기법과 구조, 바둑돌과 같은 출토 유물에 대한 다양한 융복합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대국도 바로 그 일환으로 진행이 되었는데요. 오늘 대국을 보니 다른 학문, 다른 분야와 함께 연구와 조사를 진행한다는 것이 매우 정말 중요한 작업이구나라고 생각하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오늘 행사를 바둑TV와 경주문화재연구소 유튜브를 통해서 함께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는 오늘 바둑 시연 대국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